여러분, 인류 역사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거대한 전쟁이나 위대한 왕들, 영웅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나실 텐데요. 하지만 만약에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말없이 모든 걸 조종해온 진짜 주인공이 따로 있었다면 어떨까요? 바로 식물 말입니다. 네, 식물은 도망치지 않죠. 위협적이지도 않고요.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무력하고 수동적인 존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완전히 속아 넘어간 포인트였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조용한 생명체가 왕을 암살하고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심지어는 인류의 종교와 예술, 영혼까지 쥐고 흔들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엄청난 힘의 비밀은요, 식물이 수억 년에 걸쳐서 완성한 아주 특별한 무기고에 숨어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기고죠. 바로 화학 무기입니다. 그 무기의 이름은 바로 알칼로이드입니다. 원래는요, 자기를 먹으려는 벌레나 초식동물을 막으려고 만든 일종의 방어용 독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화학물질의 구조가 우리 뇌가 사용하는 언어, 즉 신경 전달 물질이랑 구조가 거의 똑같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알칼로이드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뇌는 이걸 우리 몸이 보낸 신호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이 싹 사라지기도 하고 깊은 잠에 빠지거나 현실보다 더 생생한 환각을 보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식물의 화학 언어가 우리 뇌의 우룡체제를 해킹해버리는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과학 같은 게 전혀 없던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했다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에겐 답이 딱 하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건 신과의 대화다. 맞습니다. 고대 사람들한테 맨드레이크 같은 식물이 일으키는 환각은 그냥 약기운에 취해서 헛것을 보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신이 나에게 직접 보내는 계시다, 신성한 메시지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원인보다 이 경험이 뭘 의미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이 식물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거래가 나와요. 여기서 합한 채가 바로 맨드레이크인데요. 한 여인이 맨드레이크 뿌리 하나를 얻으려고 남편과의 한룻밤을 언니와 거래를 합니다. 아이를 낳는 게 정말 중요했던 그 시절에 이 식물이 신의 힘을 빌려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시대가 바뀌고 권력의 주인이 바뀌면서 모든 게 뒤집힙니다. 어제까지 신의 목소리를 들려주던 성스러운 식물이 하루아침에 악마의 속삭임으로 가장 끔찍한 죄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고대의 신이 중세의 악마가 된 거죠. 여러분, 마녀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맞아요. 빗자루 타고 밤하늘에 쌩쌩 나는 모습. 이거 정말 그냥 상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단서가 마녀 재판 기록에 남아 있어요. 마녀를 몰린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하늘을 날기 전에 몸에 어떤 특별한 연고를 발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고의 성분을 보니까 바로 그 환각식물들에서 뽑아낸 알칼로이드 덩어리였던 거죠. 그럼 빗자루는 뭐냐고요? 그건 그냥 연고를 몸의 점막같이 흡수가 잘 되는 부위에 바르기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결국 마녀의 비행은 마법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약물 때문에 뇌가 만들어낸 생생한 환각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식물은 그대로였고요. 알칼로이드도 그대로였고요. 변한 건 오직 그걸 바라보는 인간 사회의 시선, 그 해석뿐이었습니다. 똑같은 경험인데 고대에는 신을 만나는 거룩한 체험이 중세에는 악마와 계약했다는 증거가 돼서 사람을 화형대에 세우는 이유가 되어버린 거죠. 자, 이제 시대를 좀 더 옮겨서 르네상스로 가볼까요? 이 시대가 되면 식물에 대한 지식은 더 이상 신의 계시도, 악마의 증거도 아니에요. 바로 예술의 소재가 됩니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다들 아시죠? 여기서 줄리엣이 죽은 척하려고 어떤 물약을 마시잖아요? 근데 그 약의 효과가 정말 기가 막혀요. 맥박도 안 뛰고 숨도 안 쉬고 몸은 차갑게 굳고 심지어 정확히 42시간 후에 깨어나죠. 이게 그냥 상상일까요? 놀랍게도 이게 맨드레이크 같은 식물이 가진 알칼로이드 효과랑 정말 소름 돋게 똑같다는 겁니다. 어쩌면 셰익스피어는 그냥 희곡만 쓴 게 아니라 이런 식물의 비밀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마침내
과학의 시대가 옵니다. 인류는 이제 신이나 악마가 아니라 우리 손으로 이 식물의 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 힘을 실험실로 가져왔죠. 하지만 바로 그 자신감이 예상치 못한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19세기가 되면서 과학자들은 식물에서 딱 원하는 효과를 내는 성분만 쏙 뽑아내려고 했어요. 이걸 분리라고 하죠. 그래서 양귀비에서는 고통을 없애주는 모르핀만, 코카잎에서는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코카인만 순수하게 추출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엄청난 아이러니가 발생해요. 좋은 효과만 쏙 뽑아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과정에서 위험성까지 같이 농축시켜버린 거예요. 식물 통째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강력한 중독성을 가진 물질이 탄생한 거죠. 결국 인류는 고통을 없애려다가 중독이라는 훨씬 더 끔찍한 고통을 스스로 만들어낸 셈이 됐습니다. 자, 이 길고 긴 식물과 인간의 이야기, 그 마지막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독살 사건으로 한번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아주 깊은 철학적 질문으로 이끌고 갈 겁니다. 네, 바로 철학자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는 아테네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는데요. 국가가 그의 손에 쥐어준 사형 도구가 바로 동미나리즙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사람을 죽이는 독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철학자를 위한 가장 철학적인 그리고 가장 잔인한 죽음의 방식이었죠. 이 동미나리에 들어있는 코닌이라는 알칼로이드는 정말 무섭게 작용해요. 먼저 발끝부터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해서 마비가 온 몸으로 서서히 아주 서서히 올라옵니다. 그런데 뇌는 건드리지 않아요. 정신은 마지막 순간까지 너무나도 멀쩡한 거죠. 다시 말해 소크라테스는 자기 몸이 발끝부터 서서히 죽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또렷한 정신으로 전부 지켜봐야만 했던 겁니다. 생각하는 채로 죽는 거죠. 철학자에게 이보다 더 잔인한 사용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고대에는 신의 약초였다가 중세에는 악마의 연고가 되고 현대에는 치명적인 마약이 되기까지 식물이 가진 화학적 힘은 인류의 역사를 정말 끊임없이 뒤흔들어 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이 엄청난 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잘 공존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처럼 여전히 그 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이용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수천 년이 지났지만 어쩌면 이 식물의 역설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